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 거시경제학 챕터 14장 국제수지와 환율 세 번째 시간으로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동하는가 또 그 환율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62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환율은 다른 나라 통화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환율은 달러의 가격, 요게 바로 환율의 바로 의미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 이렇게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앞에서 본 것처럼 외환,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자, 달러가 왜 필요로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때 달러가 필요합니다. 자, 요게 달러 외화야, 외환. 달러 외환의 수요는 외국의 물건을 살 때 달러로 달러를 줘야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달러의 공급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자동차가 외국에 나가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수요량 자체는 반대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달러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로 표현된 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1,000원만 주면 되는데 1달러당 1,5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제 1,500원을 줘야 되니까 달러로 표시된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물건 안 사겠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달러에 대한 니즈 잘 집중해서 보세요. 횡하지 마시고 이것도 감소하게 돼서 달러의 수요 곡선은 이게 달러의 거래량이고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달러의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에 뭐 스마트폰을 구입했어. 그러면 원화로 바꿔서 주면 좋은데 달러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달러가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달러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량이 변하는 거랑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량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가격이 하락화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는 싸니까 많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몇 가지 그림으로 또 보시면 더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1달러당 1,000원이었어. 그럼 미국에 여기 보시면은요, 100달러 하는 이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원을 곱해주니까 1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환율이 하락하게 된 거야. 하락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100달러짜리 물건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이 가방을 살 때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에서 이 가방을 살 때는 8만 원이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에서 이 가방을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수입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로 표시된 미국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우리는 수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거 다시 바꿔볼게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100원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된 거지. 그럼 미국에 100달러짜리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원래 이걸 달러로 이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에 10만원짜리 하는 똑같은 가방이 있었어. 근데 1달러가 1100원이니까 이걸 1100으로 나눠주면 미국 돈으로 바꿔주는 거겠죠. 자, 다시 10만원이 미국으로 하면 얼마니? 라고 하면 1달러가 1100이니까 1100. 원래는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는 1000으로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100달러 이렇게 됐었을 텐데 1100이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원 요거를 원래 환율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원화 이렇게 되어 있고 원달러니까 이게 1달러당 이렇게 1000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잘 보시면 얘와 얘가 지워지고 0 3개와 0 3개가 지워지고 그럼 이 달러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100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1달러가 1100으로 되면 저거 값이 저기 나와 있는 10만원을요 11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1달러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갔잖아. 그럼 우리나라 물건이 훨씬 우리나라에서 살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출이 일어난다.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외환의 거래량인데 달러의 거래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의 가격이 환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환의 공급과 외환의 수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환의 공급은 환율이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고 환율이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해서 우상향, 우하향 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바로 균형 환율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가 환율이 2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외환 달러에 대한 공급은 요만큼인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달러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달러를 막 원하려고 그래. 그럼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달러의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가 되면 거기서 스톱하고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역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가서 여기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균형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환율의 결정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유량 어프로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경상수지 입장에서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경상수지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상수지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경상수지 일정 기간 동안에 경상수지니까 수출과 수입이잖아. 그래서 그 유량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undamentals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 펀더멘탈이 되게 안정적이고 걱정 없다 이런 얘기는 한국의 경제 구조 상황은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 경상수지라든가 물가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경기 상황, 예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반영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는 뒤에 다시 할 거야. 구매력 평가설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환율과 이자율과의 관계는 거기 보시면 자산시장의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이자율 평가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앞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라고 할게요. 요 경상수지가 이렇게 볼까요? 순수출 이렇게 해서 흑자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은 외국에서 달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수요 공급으로 한번 볼게. 달러가 이렇게 거래량이 있고 환율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그냥 수요라고 쓸게요. 공급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 달러가 많이 유입되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떨어지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살짝 보시면 자, 당연히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달러의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환율이 움직이지 않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니까 떨어지면서 균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경기 확대 정책으로 국내 경기가 호황이라면 이걸로 볼게요. 자, 정부가 이 제이커브 효과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넘기셔도 돼요.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썼어. 경기 부양. 그렇죠?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써서 부양으로 Y라고 하는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한다고. 그 기억나십니까? ISLM 그런 거 할 때도 했는데. 아니,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소득이 되게 낮을 때는 외국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수입을 해. 근데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외제 자동차, 외제 물건 이런 것도 산다고.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외환에 대한 수요가, 아니, 수입을 하려면 달러로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이 변하게 되면은 그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인데 환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펴보시면 수입이 증가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의 환율과 달러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둘 다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이커브 효과는요, 우리가 균형 환율로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환율이 인상된다라고 하면은 평가절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평가절하가 되는 거야. 약간 느낌이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 뭐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막 올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딴 데서 야, 너네 환율 조작 국가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래. 근데 환율이 인상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겁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이 가격이 훨씬 더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경상수지가 당연히 흑자가 돼야 돼. 근데 이게 가격이 먼저 변하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해. 근데 삼성전자 상품이 있고 사성전자 상품이 있어. 두 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성전자 가격이 비슷했다가 좀 싸지게 되면 우리가 사성전자로 이렇게 확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삼성을 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행동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가십니까? 이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성전자로 소비를 확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했는데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수출량은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농부의 풍년의 역사라고도 비슷해. 농산물이 많이 해서 풍년이 들었는데 가격이 대폭락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흑자가 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적자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흑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제이커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더 뒤에 자세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더니 요게 일정 기간 쭉 가다가 평가절하가 됐습니다. 평가절하가 되었더니 국제수지가 흑자가 돼야 되는데 일정 기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오히려 적자가 되는 상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경상수지를 우리가 수출 가격과 수출품 이런 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수출 가격을 PX라고 그러고 수출량을 QX라고 할게요. 그리고 수입량을 PM이라고 그러고 이게 수입량을 Q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경상수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싸졌잖아.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진 거야. 가격이 싸졌는데 외국 물건의 가격은 비싸졌는데 그럼 가격이 싸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탄력성 파트 다시 보세요. 미시경제나 경제원론 파트에서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왕창 사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은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아직 외제 물건을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수입이 감소하는데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요거를 보면은 수출 가격에다가 수출 물량, 수출 금액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수출액은 감소하고요. 여기 어떻게 돼? 백인데 이거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졌잖아. 이게 수입액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이렇게 적자 상태가 발생하는 거야, 일정 기간.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얘가 가격이 하락했는데 나중에는 얘가 왕창 증가하는 거야.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제 아이고 뭐 퀄리티도 별로인 외제 물건의 수입이 왕창 줄어들어. 그러면 수출액이 이게 가격은 싸졌지만 이게 많이 됐으니까 점차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점차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 외국 물건,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처음에 수출품에 대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탄력성이 처음에는 작은 거야. 작아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합친 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1보다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회복이 되더라. 모양이 어떻게 J자 같이 생겼죠? 국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 경상수지가 언제 개선돼서 흑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갔을 때, 평가 절하가 됐을 때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려면 이렇게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출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수입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게 둘 다 1보다 큰 경우에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 이런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마샬 러너 조건이다. 좀 어려워요. 예,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상수지 모형에서는 국가 간에 어떤 자본 이동을 도입해서 환율과 여러 가지 변동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통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다 균형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요 마이너스 자본수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고려하게 되는 걸 먼델 플레밍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개방경제 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의 효과, 그거를 살펴볼 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상수지만 얘기했던 것을 여기는 자본금융개정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서는요, 환율과 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 요거는 좀 장기에 성립을 한다 라고 장기적으로 좀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PPP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화폐의 구매 능력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빅맥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이렇게 있어요. 자, 뭐 맥도날드 햄버거라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골든아치가 있어. 자, 근데 이 햄버거를 구입할 때 미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달러라 할게요. 4달러를 주면은 햄버거 하나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만약에 4,000원을 줘야 한다 할게요. 이해가세요? 자, 햄버거는 특히 저런 맥도날드의 저런 빅맥 햄버거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4,000원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4달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야? 우리나라 돈 4,000원의 가치는 미국 돈 4달러와 가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매력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4로 나눠주면 미국 돈 1달러는 우리나라 돈 1,000원과 가치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돈 4,000원 하는 거는 미국 돈 물가 4달러 요거를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에서 환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거야. 해외 물가에다가 우리나라 물가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뭔가 변환해주는 비율. 그게 바로 환율. 그러니까 환율은 해외 물가를 국내 물가를 해외 물가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면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를 해외 물가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에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이야기에 거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과 빅맥 지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맥 지수 가지고 구매력 평가설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랑 달러 또는 거기 다른 나라,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질 환율은요, 진짜 실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환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뭔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밑에 식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가 뭐랑 똑같냐라고 하면 요걸 먼저 쓸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환율에다가 PF 이렇게 되었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요거를요, P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P로 나눠주는 거야. P로 나눠주는 거. 그럼 물론 이거는 1이 되겠지. 1. 자, 그랬을 때 요 값 있잖아요. 요 값.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거를 우리가 실질 환율이다. 이 대문자로 쓰도록 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질 환율 자체는 뭐냐면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라기보다는 그 화폐의 구매 능력, 실질 진짜 환율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질 환율은 국내 상품의 어떤 수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량 개수로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국내 물가랑 환율과 방향인데요. 거기 570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는 환율, PF 이렇게 있잖아. 얘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바꿔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율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다 라는 걸 활용하는 거야. 그럼 P가 이렇게 델타 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E는 델타 E 더하기 그 다음에 외국 물가의 상승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P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야 이게 변화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국내 물가가 올라갔잖아 이렇게. 그럼 해외 물가가 만약에 얘가 없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고정.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설명을 이렇게 있어. 뭐 저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어쩌고 해서 비싸지고 수출이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장기에 좀 설명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각각에 대한 장기적인 국내 물가 상승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하게 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좀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산시장 어프로치에서 구매력 평가설은 먼 장기에 대한 얘기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설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단기나 중기 이렇게 했을 때는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이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산 어프로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산의 어프로치라는 것은 572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주가가 변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식도 하나의 자산이야.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몰려서 사게 되니까 주가가 요동치면 결국 그 자산의 구조랑 그게 양이 변하니까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외화?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러를 구입할 수 있고 금을 구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을 여러분들 보유할 수 있는데 외화, 달러도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달러로 표시된 여러 가지 자산을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러로 표시된 구입 자산, 달러를 내가 만약에 한국 경제가 위험해서 나 달러, 미국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러시아라든가 좀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좀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잖아.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그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달러의 약세가 예상돼. 반대로 달러가 점차 힘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걸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 좀 꺼린단 말이야. 내가 무슨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 약세가 될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 보유하는 거를 뒤로 미루겠죠. 좀 올라질 거,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비트코인 수요보다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자, 달러 표시 자산의 구입을 보류하니까 외환,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라고 보시면 돼.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달러가 진짜 약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자율 평가설 요거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결정 이론이 환율이 복잡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 위주로 보시고 통화주의, 오버슈팅, 자산 구성, 균형의 변화 모형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자율 평가설은요, 뭐냐면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균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내로 돈이 들어와서 균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해외 이자율이 높으면 돈이 빠져나가서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서 균형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이자율은 원화로 표현이 되고 해외 이자율은 달러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국내 이자율은 원화로 돼 있고 해외 이자율은 달러로 돼 있으니까 이게 두 개를 맞춰야 되잖아. 그 맞추는 과정이 바로 환율이 변동해서 마진으로 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 투자할까, 미국에 투자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환율로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1억 400만 원으로 바꾸는 거야. 1달러당 1,040원이면 10달러면 이렇게 1억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를 이제 국내 이자율이 이렇게 4%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순서를 이렇게 좀 더 쉽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 A 여기 있는 걸로. 미국 애들이 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1억 원이 있는데 국내 이자율이 4% 이자율이라 할게요. 그럼 4% 이자가 받으니까 이렇게 1억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미국에 투자하려고 해. 미국은 이자율이 10%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1억 원 가지고요. 아니면 1원으로 해도 돼요. 헷갈리시면 단위가 너무 크니까. 1달러당 1100이면 국경을 넘어설 때 미국에 1100으로 나눠주는 거야. 1억 원을 1100으로 나누면 여기 9.09만 달러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억 원을 원화로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1100원으로 나눠주면 이게 달러로 환산한 거야. 그러면 9.09만 달러가 되면 이걸 미국에 10% 이자를 쳐주게 되면 대략 10만 달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요걸 비교하는 거지. 첫 번째, 미국에 투자했을 때는 이게 10만 달러고 국내 투자하게 되면 1억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맞으려면 국내 이자율에 국내에 투자할 때랑 미국에 투자할 때랑
가치가 똑같아야지 어디에 투자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두 개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니까 1달러가 여기 나와 있는 1,040원이 돼야 돼. 그래서 요 차이만큼 원래는 얼마였다고? 1,100원이었잖아. 요 차이만큼이 환율 변동 마진율이다 해서 환율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자, 다시 별거 아니고 내가 돈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야, 이거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 미국 주식을 살까? 뭐 테슬라를 살까 고민이야. 근데 국내 주식과 만약에 삼성전자랑 테슬라 샀을 때 얻는 이득이 똑같으면은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 간의 수익률은 똑같아지도록 만들게 되는데 국내 투자할 때랑 해외 투자할 때랑 원화로 투자하고 달러로 투자하는 그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예, 맞습니다. 환율 그거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중간에 그 과정을 식으로 했는데 약간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이자율을 만약에 R이라고 하면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을 F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마진율이라고 했잖아. 환율 변동. 그래서 T기의 환율이면은 환율이 얼마나 변하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화 크기니까 T기라고 하면 RF 더하기 T기의 현재 환율이야. 현재 환율. 그리고 얘는 T 플러스 1기의 미래 환율에다가 현재 환율을 뺀 거. 요게 바로 그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요거 델타 환율의 변동 크기 요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요게 expectation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은 알고 있어. 이게 현재 환율. 요거 스타를 붙인 거는 요 왼쪽으로 할 때는 2에 2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책에서 뭐 스타로 넣긴 했는데 미래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음미해 주세요. 네. 여기서의 임플리케이션은 뭔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 환율이 관심사가 있어요. 그럼 이자율과 관련을 해서 보시면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쪽이 내려가는 거니까 국내 T기의 환율은 올라간다 보시면 돼. 얘는 이제 의미 없잖아요. 얘는 그냥 델타 2로 표현할 거니까 요거 하면 1 지워지니까 분자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분모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에 초점 맞추시고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뭐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주의는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M, V는 P, Y 요거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랑 미국이 같이 있으면 각각의 유통 속도에다가 통화량에다가 그 다음 우리가 앞에 환율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율은 미국의 물가랑 우리나라 물가 요 차이를 환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의 유통속도, 미국의 유통속도, 그 미국과 한국을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다시. 자, 여기 식을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V, M 그리고 Y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서 Y분의 1은 P 이렇게 되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F를 붙일게요. 미국 여기도 미국의 국민소득분의 1 미국 이렇게 한 거야. 위에 요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환율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환율은 두 나라의 여기 나와 있는 물가의 비율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말로 쓴 게 이거야. 화폐의 한국의 유통속도, 미국 유통속도 이렇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정신이 없네. 그래서 요거 정리한 거지.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걸 나타낸 거야, 이걸 나타낸 거고,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y는 분모에 가고 얘는 분자로 가니까 여기 위에는 다 한국, 근데 이거는 이제 밑으로 가잖아. 그래서 한국이 밑으로 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유통속도의 변화율, 통화량의 변화율 더하기 미국 생산량의 변화율. 이게 분자가 미국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환율 이렇게 있잖아요. 요 환율. 요거와 관련해서 변화 크기는 화폐의 유통속도 변화율과 통화량의 유통속도 그리고 미국 생산량의 증가율 그거와 관련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환율의 오버슈팅은요. 전제 조건이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단기의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하는데 물가가 신축적이지 못하다는 가정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산물 시장의 불균형이 물가가 즉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케인즈 얘기하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되면 환율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그 충격에 대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안정시키는 뭐가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사람이 욱 하고 갑작스럽게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물가가 조정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물가가 조정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환율이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점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여기서 뭐 더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국제금융론 이런 데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있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 장기에는 괜찮은데 처음에 물가가 이게 외부 충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안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균형으로 쭉 가게 됐었는데 물가가 여기서 확 변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자율이 변하면서 여기 환율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휙 내려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달러로 표현하면 달러가 점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화로 표현한 거야. 원화의 가치니까 원화의 가치가 팍 내려갔다가 다시 균형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자산의 구성의 균형 모형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쿠리 같은 사람들이 뭐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구성의 모형과 관련해서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그런 정도까지만 잘 보시고요. 그거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해서 동태적 모형까지 있는데 그거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또 577페이지 가보시면 불규칙 보행 가설, 랜덤워크 가설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효율시장 가설에서 오늘의 이제 어떤 환율이 바로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정보다. 예, 환율 자체는 술 취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게 바로 불규칙 보행 가설, 랜덤워크 가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율과 주가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심리 모형,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는 이렇게 환율이 될 것 같으면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진짜 그게 예상이 실현되는 현상을 예상의 자기 충족적 현상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경제 뉴스 모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어떤 정보가 처리돼서 반영되는가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외환, 달러 이런 거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환율 결정과 변동이론의 마무리해서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율이 무엇인가 봤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두 가지만 잘 봐주세요.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 단기에는 이자율 평가설, 그걸 중심으로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러한 이론들이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